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오랜만에 이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장의 주요 이 풀이 내용이고요.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작전 미리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반발세가 진행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이 그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다는 특징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반발매수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FOMC에서의 자신감들을 조금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 지난 2년 동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FOMC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날이나 혹은 그 전후 3일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나왔지만은 FOMC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틀에서 3일 뒤에는 또 과감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앞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혹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연초보다 오히려 지금 연말에서 하락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들만큼 또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높다는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방송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전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냉각 현상이 확산을 또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이 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좀 많이 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11월 동향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들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10월 이후에 이제 레고사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자금 시장이 공급되고 있다는 특징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들도 부채 연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좀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 대출보다도 이제 기타 대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보대출 부분들은 조금 상환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의 신규 주택 거래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더불어서 모기지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신규 주석이 본격적으로 또 경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순증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규모가 이제 10조 정도가 더 추가로 늘었다는 점들은 여전히 현재 이제 기업 대출에서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제 기업에서의 대출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이제 지난 10월 13.7조에서 지금 이제 10.5조까지 또 올라갔다는 점은 여전히 이제 회사에서는 높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자체도 사실상 실무 자체를 잃다 보니까 오히려 발행을 하더라도 매수하는 주체가 없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만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업은 여전히 은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순발행이 마이너스 1.1조, 즉 이제 현재 규모가 축소를 되고 있다는 점 반영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은행에 대해서의 기업 대출은 10.5조가 늘었다는 점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서 의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가올 12월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회사채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회사 자체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종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돈 아닌 남의 돈을 지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물론 모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큽니다만은 특히 이런 시장 속에서 부동산 매물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축소된 상황 속에서 신규 정착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던가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빚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볼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처럼 가계 대출이라든가 기업 대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유일하게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셀프 작업에는 결국은 또 은행 섹터가 될 수밖에 없죠.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의존할 수 있는 곳, 기댈 수 있는 곳은 은행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은행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사들과 은행에서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자산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좀 다가올수록 이제 고배당 수익에 대해서 좀 많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고배당 전략이라면 결국은 또 은행주들은 많이 공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일부 회복이 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만은 배당 전략을 참고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한 예상 배당금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배당이 지급된 또 배당락이 또 마찬가지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또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주가 움직임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들을 좀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해서 의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1조 정도 규모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금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신용대출 같은 이런 기타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조 규모가 지금 오히려 역으로 순감소했다는 점은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불안성들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신용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고 있다는 거죠. 즉 이처럼 이제 시장에서도 매수 주체들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안시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섹터라면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상품들도 만기 시까지 운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락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배팅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다시 매수 주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11월 동안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던 부분들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OMC가 이제 앞으로 5일 정도 남았어요. 5일 뒤에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구매력이라든가 소비,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30일 중에 발표를 했었던 ADP, 즉 이제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을 했습니다만은 또 재밌는 사실은 지난 2일에 발표를 했던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 또 오히려 또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 특히 이제 35만 개의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의 고용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공채용이라든가 인턴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은 되어 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이 늘었다는 점들은 오히려 기존에 고액 연봉을 받던 자들이 다시 이제 지금 연봉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제 대형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감원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했을 때 비했을 때 상당히 원동력을 좀 많이 잃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최근에 IT 기업들이 많이 빠진 이유도 이런 요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는 특히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처럼 이제 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냉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제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3년 동안의 어떤 부채 비율을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3년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업 대비 순이익 연율이 얼마나 감퇴 혹은 증가했는지를 추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국은행이 8일 날 발표했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슈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연유로 이 대출을 했는지 그걸 갚아나갈 능력은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결과 이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지표들의 상황을 보면서 FOMC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지표는 이제 미국의 PMI 그리고 중국의 PMI와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분들이 쓰는 PPI입니다. 네, PPI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즉 실질적으로 제조업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이제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PPI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지난 6월 이후에 PPI가 지금 4개월째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4일에 발표했던 6월 PPI가 11.3%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미쳤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 이후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웠던 연봉 인상과 관련된 영향이 컸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제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 2021년도에도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연봉 자체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급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임료 논란이 지난 2021년도에도 꾸준하게 누적이 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제품에 대해서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소비 동향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즉 이제 이처럼 이제 4년 연속으로 하락을 했던 미국 PPI와 관련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은 이제 2021년도부터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를 해왔죠. 오히려 이제 팬데믹을 가장 먼저 벗어났다라고 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오랫동안 고집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2021년도 그러니까 9월에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던 PPI 이후에는 여전히 1년 넘게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현재 중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영향이 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좀 확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심의 공격적인 어떤 정책이 많이 발효가 됐었고, 여기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또 마찬가지로 또 위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합불사를 치면서 사실상 대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손질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즉, 지난 2007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융사들 손을 잡아줬던 것과 동일하게 현재 중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이번 중국에서 발표가 되는 PPI 지수 그리고 악성된 PM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영향이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중국의 CPI도 현재 이제 PPI가 많이 지금 후퇴할 예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2%에서 못 미치고 2%대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11월에 발표가 될 예정인 CPI 지수 같은 경우, 중국 CPI 같은 경우 1.6포인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시 반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그걸 좀 쪽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CPI가 발표가 오늘 이제 중국 CPI가 발표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양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중국은 양적화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는 이제 현재 미국이나 각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긴축 정책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보호 관세라든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의 CPI도 함께 살펴보고 된다는 점이 오늘 내일 나타나야 될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13일 밤에 이제 미국 CPI 기준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되는 중국 CPI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CPI와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결정이 될 이 FOMC 회의 관련돼서도 앞서서 발표가 될 고용 지표들, 그 지표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 작전보다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국내 증시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 전날 마감이 된 우리 국내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2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잘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번 달에 들어서 지금 약 1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긴축 우려감이 뭐 다시 불거지면서 계속 뭐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지난 12월 2일 이후에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370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뭐 2,3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71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운 만큼 이제 순매도를 할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매도 양이 좀 더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전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은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분 거기에 이제 환율 차이까지 뭐 어쩌면 보면 수익이 다른 이제 국내 투자가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움직임이 이제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이런 테마성 종목이 지금 시세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요. 일단 시세의 연속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빠른 매매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쫓아가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지금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7일 기준으로 46조 원까지로 지금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뭐 코로나 이후에 거의 직전 수준만큼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증시에서 많이 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개인 외국인 이제 기관 매매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665억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2,000억, 기관은 2,200억 정도 어저께 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순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지금 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2,1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 기관이 한 8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업종이 전일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상승한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험, 통신, 서비스업, 금융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기타 제조, 화학, 기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전에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주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애경케미칼, 메리츠화재 이런 종목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삼성생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금융지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SM, 포스코엠텍, 현대바이오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WC, 성일하이텍, HBSP, 신라젠, ST큐브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위닉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닉스가 전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제 오후 3시자로 해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거래소에서 이제 폐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위믹스에 대한 이제 중대 유통 물량에 대한 오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투자자 정보 미흡,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신뢰 훼손 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그 위믹스가 이렇게 상장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위믹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전일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20%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통해서 게임을 론칭한 그런 이제 업체들도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6%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조이시티도 1%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P2E 게임을 출시했던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도 10% 넘는 하락세를 보일 만큼 이렇게 이제 P2E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P2E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 말 이후에 관심세를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투자하는 데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믹스 관련돼서는 지금 위메이드에서는 가치 보전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가상 거래소인 이제 지닥에 어제 저녁에 위믹스가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거래는 될 수는 있는데 일단 해당 거래소가 이제 원화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불편한 거고요. 일단 어저께 상장된 이후에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위믹스가 쉽게 제 가치를 찾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건데 그때까지는 위믹스 관련된 그런 이슈는 시장에서는 조금
좀 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어제 그 원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해서 전일 대비 3.7원 하락한 1,318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마무리가 된 국내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시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2달까지 잘 들어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부터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셨고 어제 굳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꼽자면 위메이드 그룹주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위믹스와 관련돼서 위메이드 그룹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동향 체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2023년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사주지 않으면서 네.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사는 거하고 또 뭐 낙관적으로 평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뭐 주요 투자은행이 내년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국내 최고 코스피 기준으로 최고를 한 2,80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750포인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JP모건 뭐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국내 주식 시장을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뭐 2,250에서 2,550포인트의 박스권 이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이제 상반기에 매크로 관련된 위험이 거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뭐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한국 투자 의견을 이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한국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성장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거나 또는 침체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일단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실적은 나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후년도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뭐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거린다.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경기 관련돼서 내년 중반 이후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내년 6월달 MSCI 선진지수의 위치 리스트로 만약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뭐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을 뭐 내년에 뭐 추가적으로 뭐 30% 만약 MSCI 지수에 내후년에 만약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는 지금보다 한 30% 이상 가치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을 낼 만큼 국내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논조입니다.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기업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내년 코스피 상단을 기존에 2,600에서 2,750포인트로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뭐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뭐 최고 포인트는 3,000포인트에 달할 만큼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터를 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내년도 증시에 나와 있는 그 전망은 외국계 투자은행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상단을 2,600에서 2,700포인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히 코스피 하단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대 초반까지도 지금 예상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뭐 DB 증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좀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2,930포인트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SK증권 같은 경우는 최고 상단을 2,450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뭐 양 그 회사 간에 뭐 최대 포인트가 한 5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만큼 증권사별로 뷰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렇게 나쁘게 그 시장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우려가 확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거나 아니면 역성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국내 증권사나 그다음에 해외 IB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저하고의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상저하고는 그만큼 내년 증시가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거에 이제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 상반기는 안 좋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부진하다라고 이제 예상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예상이 과연 내년 상반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올 때 상저하고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때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내년 증시는 일단 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V자 형태의 그런 반등보다는 아마 뭐 박스권 매매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아마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도 이제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증권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우상향하는 하지만 그게 가파르진 않은 모양새일 것이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긴 호흡의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까지 이제 경기가 나쁠 것이다라고 그리고 증시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뭐 내년 하반기 이후를 생각을 해서 아마 투자 종목을 고르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지금 뭐 내년도에 이제 중요 유망 섹터로 나와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 의 이제 실적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게 뭐 가장 뭐 이렇게 선정이 된 가장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 초서부터 이제 DDR5에 대한 램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해 내내 DDR5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인텔이나 그다음에 AMD의 CPU, 신형 CPU의 출시가 계속 좀 지연이 되면서 DDR5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초서부터 인텔이나 AMD의 신형 CPU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DDR5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당연히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뿐만 아니라 DDR5 관련돼서 심텍이나 테크빙, 엑시콘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산업은 뭐 전기차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계속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뭐 올해도 시장에선 좋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올해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 상승세가 상당 부분 이어졌는데요. 내년에는 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이제 장비 업체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PNT나 하나기술,
ST, 에너텍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재 관련돼서는 뭐 기존의 소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조선업종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년 2020년부터 21년까지 수주된 LNG선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도 본격적으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원자재인 후판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뭐 주요 조선사들은 아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제 기자재 관련된 선박 기자재 관련된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있는 STX 엔진이나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NG선의 본격적인 그 건조로 인해서 LNG 선용인 본행제 관련된 업체인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도 이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 내년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냐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이냐 이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요한 발언들과 경제 지표들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번 한 주를 좀 돌아보자면은,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패드, 파월 의장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ISM 비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ISM 비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은, 원래 호조라면은, 이제 좀 좋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좀 악재로 작용됐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경착륙으로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인플레이션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M 비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이제 시장에는 좀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용 동향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고용 동향 보고서 비농업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을 이제 크게 상회를 했고 이제 여전히 25만 명을 웃도는 강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을 대비해서 5.1% 상승하면서 전월 상승률과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또 패드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좋지 않게 나와야 증시가 반등을 하겠지만 또 계속 부진하게 나와준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와줄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정말 애매한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시장의 경기 침체에 힘을 실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힘을 실어야 되나를 이제 미국 증시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국내 증시를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 패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제약적 수준에 근접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언급에 한 주 동안은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FOMC 회의와 CPI 발표가 예정돼 있죠. 자,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빅스텝 단행 후에 패드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서
한 달치만 보고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언급들이 나와줬죠. 그래서 시장에 더욱 영향이 이번 그 CPI 발표에 시장 영향이 더욱 영향이 커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잘 확인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 전까지 저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유럽연합에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최근 여러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철강, 알루미늄, 탄소 배출 차등 관세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와졌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본다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시장 경제, 국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클럽을 만들어서 특정 알루미늄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협정을 맺자는 계획이 EU 측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철강, 알루미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식인데요. 자, 클럽에 가입을 한다면 낮은 수준의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란 그런 언급과 또 아직 모두 개념적인 구상이고 구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관세는 사실상 금속 생산에 석탄을 주로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과 EU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자, 만약 이렇게 앞으로 차등 관세가 추진이 된다면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나 건물, 가전제품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로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우려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 입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를 더욱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물론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중화권 관련 이슈들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중국의 호재가 나온다면 미국의 견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시장 대응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슈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그럼 연관해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앞서 살펴본 이슈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주 공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공략하는 방법도 분명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시장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닌 탈탄소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이슈 문제가 되는 건 알루미늄, 철강 가격이 아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함이란 걸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탄소 포집이란 또 화석 연료 사용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인데, 자, 이산화탄소 포집 후에 대기와 격리를 위해서 주로 지하에 매장을 하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은 연소 후에 포집 기술과 연소 전에 포집 기술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탄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는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서도 캠트로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캠트로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IT 소재 그리고 의학 소재 연구 그리고 생산을 하는 이제 첨단 소재 사업과 또 폴리머 소재 연구와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융합 소재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그리고 광계 시제,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 원료 의약품, 의약 중간재, 건축용, 광학용, 스피커용, 부품 고정용, 폴리머 소재 등이 있는데, 자, 이 제품들이 탄소 포집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자, 캠트로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에틸렌 카보이니트로 이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매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장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주요 제품이 2차 전지 전해액, 반도체 공정 소재 등의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이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매출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21년도에는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현재 22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21년도보다 더 증가한 수치가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부채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부채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유보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재무제표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좀 보신다면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조정 구간을 거치는 모습이죠. 자, 자세히 본다면 저점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에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상승 흐름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121선을 단기 이평선과 중심선이 데드크로스를 현재로서 보이고 있지만 자, 갭이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다시 골든크로스를 해주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해 준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매수 타점으로 보여서 1차 지금 현재 이제 시초가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10,000원 선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500원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여나 더 하락할 경우에는 전 저점이 6,210원 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진입가는 시초가인 8,330원, 손절가는 6,210원,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장 대비 주가가 특히나 부진한 업종을 살펴볼 텐데 통신업종, 통신장비 업종에서 최근 상황 업데이트 해주시고 종목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최근에 빠져있는 종목군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상황을 업데이트 한번 드리고 종목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예상치 수준 정도로 나왔어요. 이 예상치 같은 경우는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고 그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실적이 예상치가 낮아지고 그 부분 대비해서 상회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투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 투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각 대기업의 투자 이 부분으로는 좀 쉽지 않고요. 내년 같은 경우 미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3에서 4기가를 뜻한 이 부분에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투자 여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주파수 경매가 계속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가깝게는 연말 중에 인도의 통신 장비 수주가 따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주목해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한 차례 시세는 낮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격의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주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해외 고객사 단에서 실적이 올라오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유럽 고객사 부분 실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1억 원 수준이었어요. 실적의 부침이 심합니다. 장비사 같은 경우는 적자, 흑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글로벌 정책 흐름, 보안 투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373억 원인데 만약에 인도의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쪽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을 체크를 하시고 가격 접근은 5,84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특히 통신 장비 그 안에서도 솔리드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